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를 밤새들이 구슬프고 스산하게 울고 있던 한밤중의 숲속,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등불에 의지하여 빠르게 길을 재촉하고 있던 한 사내가 걷는 소리였지요. 이 사내의 이름은 송곽으로 그는 한양 친척 어른의 회가변에 방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원 참, 그것이 어디 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더란 말인가. 어르신들의 참견이도가 지나치기 그지없어. 내 참으로 민망하구나. 콧김을 뿜으며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송곽의 눈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등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유인즉슨 바로 송곽의 나이가 어느덧 장가를 들어 집안의 대를 이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4대 독자였기에 집안 어르신들의 과한 기대를 한 몸에 독점하고 있는 사내였어요. 회가변 참석을 빌미로 오래간만에 거름한 친척집에 모인 어른들 역시도 썩 듣기 좋은 말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꼬장꼬장하게 나이를 먹은 그들은 양반 가문의 질서와 반상의 법도를 앞세우며 송곽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혼담을 펼치고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더냐? 색시라면 그저 적당하게 쥐와 덕을 쌓은 양반대 교수 중에서 엉덩이가 떡 벌어진 여자를 고르면 되는 것이니라. 한시를 지체하지 않고 부사를 도모하여 가을무 쑥쑥 뽑듯 그렇게 고추 달린 놈을 어서 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곽이 너의 어깨에 걸린 가문의 기대가 적지 않거늘 어찌 진중히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이더냐? 이같이 용단처럼 화포를 쏘아대듯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잔소리들을 해대는 통에 애써 잔치에 참여한 송곽의 기분만 잡치고 말아버렸지요. 뒷맛이 씁쓸해진 송곽이 집안 어르신들의 녹이 서린 표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어 밤길이 위험하였음에도 송곽은 그만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잡생각으로 한눈을 팔고 말았지요. 그러다 결국 바로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산비탈을 보지 못하여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으아! 손에 쥐고 있던 등불도 놓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비탈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버린 송곽. 그렇게 정신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그는 비탈 끝에 박혀있던 나무 둥치에 크게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송곽이 고통에 절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올린 송곽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허름한 오두막의 나무 천장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는 머리 한쪽에 밀려드는 통증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어두운 산길을 걷다 실족하여 비탈을 향해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이 매우 컸던 모양인지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모든 것이 흔들흔들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뜬 모양새로 사물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추해보자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이미 버려진 지 한참이나 되어 보이는 낡은 오두막 같아 보였답니다. 송곽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자신이 어찌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붕대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천이 느껴졌습니다.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는 누군가 치료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짓이겨 발라놓은 약초의 씁쓸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필시 누군가가 쓰러진 송곽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한 듯한 낌새였습니다.
비탈을 구르며 부딪힌 충격 때문에 정신이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은 송각이 아픈 머리를 부여지며 사태를 막 파악해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풀숲을 헤치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뉘시오. 송각이 잔뜩 긴장하여 외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그림자가 멈칫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림자는 다시금 오두막 안쪽으로 성큼성큼 몸을 움직여 이윽고는 송각의 앞까지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눈앞에 흐릿흐릿 보이는 낯선 사람의 형체에 송각이 어쩔 줄을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코에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화첩 냄새인가? 아니면 박가본. 정확한 것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분명 그것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치장품에서 나는 향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이지 어찌되나 하였습니다. 송각이 유추한 대로 그림자에서는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대체 어찌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당황한 채로 궁금한 것들을 두서없이 뱉는 송각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은 저희 고을에서 산새를 타고 다니는 업을 가진 사냥꾼이나 약초꾼들 혹은 신만이들이 쉬어가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오두막입니다. 저는 비탈 아래쪽의 풀숲에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던 선비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야간에 채취할 수 있는 버섯과 약초들을 보러 나온 덕택에 선비님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본디 선비님을 업고 산을 내려와 의원으로 매셔야 마땅하겠으나 이곳은 인적도 드물고 또한 도움을 빌릴 사내에 손을 빌리려 해도 좋기 15리는 걸어야 하는 곳이지요. 선비님을 발견한 때에 아녀자인 저 혼자는 그러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곳 오두막으로 매셨사옵니다.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아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곤조곤 모든 상황을 설명해준 여인은 송각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송각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밤이슬을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송각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꾸했지요.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뒤면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이리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소? 거듭된 송각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각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 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그녀가 말한 대로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한 의원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곽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인가가 들어찬 고을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고 완쾌한 이후 집까지 돌아갈 여정길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시력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구한 여인에 대하여 의원을 통해 물어보았지만 의원 역시도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서신을 보고 선비를 찾은 것일 뿐 자신에게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겸양을 위해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정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 그 자체를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도 기이한 인연이로다. 이토록 커다란 은혜를 얻었음에도 그저 가슴 속에만 묻어둬야 하다니. 그 여인이 남겨놓은 이 향취만이 기억에 깊숙이 자리 잡아 떠나가지를 않는구나. 결국 송곽은 아무런 소득 없이 오두막에서 여인이 흘린 향기에 대한 강렬한 기억만을 남긴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그저 자신의 머리에 생겨있던 상처를 치료할 때 붕대로 사용한 손수건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는 곱게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게 송곽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지요. 늘 품에 그날의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며 여인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던 송곽은 더욱 장성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훌륭하게 성장한 송곽은 그야말로 근사한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 반듯하고 허우대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곽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 짝이 없어 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곽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산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일군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곽네 온 식구들은 양반임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송곽이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송곽은 아직 혼인이나 여인에 대한 욕심은 없었으나 사대 독자인 마당에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지라 그저 집안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응하고 있었답니다. 1등 신랑감이던 송곽과 혼담을 성사시켜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던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송곽의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지요. 매파가 송곽의 어미와 그 옆에 앉아있던 송곽에게 찰싹 달라붙어 이런 집안 저런 집안의 교수들을 소개하고 있으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송곽은 매파가 소개해주는 조건 좋은 여러 집안의 여인들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는 기미가 없었더랬지요. 뜨뜻미지근한 송곽의 표정을 본 매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겼는지 목표를 바꿔 송곽의 어미 곁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이댁내 교수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야말로 인물 훤하지. 또 칠흑 같은 흑단 머리에 아하 그 엉덩짝은 얼마나 푸짐한지? 아들을 열이라도 집안에 안길 상이지 않겠소? 게다가 뭐 집안이 빠지기를 하나? 흠잡을 곳이 있기를 하나? 참으로 이만한 혼처가 또 없다는 거 아니겠소? 자신이 소개하려는 30리 밖에 있는 이 색식감 집안도 제법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다가 대대로 은덕을 베풀었기로 고을의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총각의 어미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열성을 다하던 매파의 호들갑에도 총각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선뜻 내키는 기분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보시게, 총각. 혼담이 어찌 그 기분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일이겠수. 그저 혼사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끼리 이리 재고 저리 맞추다 보면 일사천리로 흐르기 마련 아니겠수? 그래, 과가. 매파의 말이 맞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인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듯이 피하려고만 드는 게냐.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정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총각의 말에 매파와 총각의 어미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집안과 어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총각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나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던 매파가 돌아간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저녁 때 총각은 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바로 일전 자신을 치료해준 여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요. 총각은 손수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그날 이후로 총각은 단 한시도 그녀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으련만. 총각은 여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요동을 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는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뒤로 얼굴조차 모르는 그녀에게 흠뻑 매료된 뒤였습니다. 매파가 제 아무리 집안 배경이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규술합시고 여인들을 소개해 주어도 총각의 심장에는 이미 나비자수 손수건에 그녀가 꽉 들어차 있어 여타의 틈조차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매파가 물어오는 각종 혼담에도 시큰둥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흐릿한 형체로만 기억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일고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없으니 이리도 깊어진 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도 찾아 나설 묘수가 생각나지를 않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스쳐 지난 인연임에도 도통 내 가슴은 식을 줄을 모르니 이 답답함을 어쩌면 좋을까. 총각은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여인을 향한 연심을 애써 외면하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총각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즈음부터 총각이 살고 있는 고을에 느닷없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총각이 살고 있는 고을로 흘러들어온 혈혈단신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고을 박산 아래 외딴 집에 거처를 튼 이 여인의 이름은 백년으로 당장 200여 가구나 되는 이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 비열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필시 혼인한 적이 있는 과부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여인네 홀로 지내고 있단 말이던가? 어허, 소문도 듣지 못하였나? 듣자 하니 말이야. 그 여인네의 지아비가 바로 그 여인네에 의해서 복상사를 당했다지 뭔가. 엥? 아니 그건 또 누가 그러던가? 내가 듣기로는 건너고을 참판댁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가 초야부터 남편을 잡아먹어 소박을 맞고 쫓겨난 여인이라 하던데. 나원 참,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고을 저 고을로 발길 닿는 박물장수 김가가 비밀이라면서 내게만 일러준 이야기인데 말이세. 고을 사람들의 모임터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이야 멍이야 기세 좋게 두던 장기판의 열기는 금세 시들해지고 모여있는 사내들의 관심사는 온통 백년에 관한 밑도 끝도 없는 뜬 소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씩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이곤 했던 백년은 옹골차게도 도톰하면서도 붉디 붉은 입술과
슬며시 아래를 향하며 뜨는 눈매엔 조신하면서도 희한한 새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치마끈으로 바싹 졸라맨 허리는 마치 개미의 그것만큼 잘록했고 그 허리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 또한 무사내들의 가슴을 호미로 후벼고랑을 낼 만큼 빼어나기 그지없었지요. 허나 그녀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여러 사내들이 백년을 향해 짓궂은 농이나 선물 공세를 퍼부으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하였으나 번번이 무시와도 같은 퇴짜를 맞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백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으나 몰리는 관심은 폭발할 듯 하였으니 별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었지요. 소문이 소문을 잡아먹고 또 풍문이 그 소문을 잡아먹어 어느새인가 백년은 동네 남정네들이 공공으로 노리는 하나의 목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홀로 지내고 있고 게다가 누구 하나와도 어울리지를 않으니 사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남정네들은 3, 4, 5 모이는 자리만 생겼다 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백년에 대한 이런저런 괴소문들을 늘어놓으며 안주감으로 삼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소문이 파다히 퍼진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스스로 나서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필시 소문에 필적하는 고약한 과거를 지녔을 거라 여긴 고을의 사내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호스탐탐 백년의 치마를 벗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총각의 귀에까지도 내려앉게 된 참이었습니다. 참으로 장성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들이 어찌 이리 경박하고 철없기 그지없단 말인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총각이 떨어진 종이를 사러 장터를 들렸다가 백년에 관해 대화하는 사내 무리를 지나치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지물포에 다다른 총각이 가게의 주인장을 호출하기 위해 손짓을 하려는데 이 이복에 저기 지물포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백년 아닌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사내들이 총각이 서 있는 지물포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총각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총각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햇빛이라고는 생전 받아본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백한 피부를 가진 한 여인이 지물포 좌판 앞에서 종이를 만져보며 고르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할 정도로 하얀 여인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치려는데 순간 총각의 코를 스치며 지나가는 향이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때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향은? 그것은 총각이 지난날 그토록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에게서 풍기던 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바로 그녀가 고을 사내들이 그토록 구설에 올리고 있던 여인 백년이었던 것이지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총각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답니다. 총각은 백년을 실제로 눈에 담는 순간 강렬한 확신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막연한 그리움 정도로 치부하고 애써 치우려 했었던 감정이 바로 제 은인을 향한 연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를 확인하자마자 총각의 죽은 것만 같았던 심장이 마치 물레방아를 만난 방아처럼 거세게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파의 입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자신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총각은 자신도 모르게 본래 자신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실례하오나 뭐 좀 물어보겠소이다. 오겨 일전 어느 산속 오두막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내 하나를 구해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으시오? 이 손수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시냔 말이오. 느닷없이 손수건을 내밀며 묻는 총각의 접근에 백년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멈칫
하고는 고개를 갸웃대더니 이내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송곽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 참으로 이런 우연이 또 있습니까 그래? 내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생명의 은인이자 남모르게 흠모하고 있던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뜰 듯이 기뻤던 송곽이 활짝 웃음을 지었으나 이내 그녀의 정갈하게 모아묶은 뒷머리에 꽂혀있는 비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혼인을 하신 몸이셨소이까? 송곽이 잔뜩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백년은 아까부터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송곽의 말에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송곽이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는 찰나 주변에서 백년과 송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사내들의 눈총이 거세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를 의식한 백년이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더니 송곽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지물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송곽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불이 나게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요. 어떻게 다시 만난 인연이고 그토록 재회만을 염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백년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당도한 송곽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붙잡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백년에게 자신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단 한시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음을 고하고는 그녀가 남겼던 손수건의 나비자수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따라 나선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저 이렇게 죽기 전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싶었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이 마을에 그것도 이리 혼자 지내고 계신 게요. 비녀를 꽂고 있음으로 보건대 지아비가 있는 몸인 듯하나 그 어디에도 사내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구려. 백년은 슬픈 눈으로 조용히 송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력이 온전치 않을 때 눈에 담았던 그녀였으나 지금의 느낌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와 붓 그리고 벼루를 꺼내오는 것이었어요. 백년은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앉아 한참이나 말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이윽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내려 갔지요. 긴 정막 속에서 가녀린 동작으로 먹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글을 적어내려간 백년이 그것을 송곽에게 내밀었고 송곽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년이 지난날 자신의 사연을 쭉 나열한 글이었어요. 일전 백년이 산에 올랐다가 쓰러진 송곽을 발견하고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 구해주었던 그 시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백년에게는 그를 짝사랑하는 덕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숫기가 없고 어딘가 음침하였던 이 덕달은 백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호감을 나타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하루 종일 백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먼 발치에서 그녀를 훔쳐보는 것으로 제 감정을 채우기 일쑤였던 어딘가 이상한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백년을 따라 한참이나 그 뒤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그녀가 웬 외간 사내를 부축하여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간 저울로 백년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던 덕달은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연인인 백년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구먼. 감히 나를 두고 그 엉덩짝을 가벼이 놀려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단 말인감? 그리하여 덕달은 그 이후로 백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탁백이 서너 대 값만 쥐어주면
치마를 벗는다는 등 이불 속 기교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거쳐간 사내가 좋기 일백은 된다는 등 그야말로 헛소문이 따로 없었으나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난잡한 풍문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자, 그 소문을 실어나르는 자 모두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을 내 최고의 미인이었던 이 백년에 대한 추잡한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년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퍼지던 소문은 이윽고는 백년과 가까웠던 지인들마저도 헛소문에 좌우되어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덕달에게서 시작된 뜬 소문은 그 덩치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고을 사내들은 마치 그간 쳐다도 보지 못하던 백년이라는 여인에 대해 경쟁이라도 하듯 사실은 자신과도 하룻밤을 보낸 가벼운 여자였다 라는 기조의 거짓말을 하며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잘라먹고 커진 악이 가득한 소문의 종국에는 백년은 재수가 옴붙은 여인이라 그녀와 밤새도록 합판을 하고 나면 다리가 부러져 부목을 대고 드러눕게 된다는 등 백년과 정을 통했다가 외양간에 원인 모를 불이나 외양간을 말끔히 태우고 소는 몽땅 도망가게 되었다는 등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괴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실 실제의 백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인의 정절을 매우 소중히 하였기에 자신이 구해준 이름 모를 선비와 쓸데없는 풍문이 돌 것을 우려하여 선비의 무사를 확인하자마자 제 정체조차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실로 여린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허나 사실이 그러하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기정사실인양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로는 모든 것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덕달에 뒤틀린 질투에 의해 백년은 어느새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여인이자 악재를 몰고 오는 불운의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온 동네 남정네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백년을 노리게 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제 고을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하여도 되는 존재인 양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백년의 홀어머니마저도 그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홀어머니의 묘에 엎드려 3일 밤낮을 목 놓아 슬피 울던 백년은 마지막 날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치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고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후로 도망치듯 제 고을을 떠난 백년은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에게 알려준 한 고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저 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넘어와 자리를 잡은 고을이 바로 송곽의 고향인 곳이었지요. 지난 경험을 통해 사내들과의 그 어떠한 접점이 생기는 것조차 극히 두려워하였기에 새 고을의 털을 잡은 백년은 꾀를 내어 이미 혼이 난 몸인 척 머리를 쪽 집어 비녀를 꽂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옥을 겨우 헤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을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뜬 소문, 헛소문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내용이 적혀있는 글을 읽어내려간 송곽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슬픔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인두겁을 뒤집어 쓴 짐승놈들이 아니던가? 이런 무지막지한 고초를 당하고 고향을 등겨 떠나온 여인을 새로 잡은 터전의 사내들이 또다시 괴이한 소문으로 다시금 괴롭히고 있었다니. 송곽은 자신의 혼사를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백년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지금
그간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저 한낱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지난날 자신의 은인인 백년을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드넓은 조선의 땅덩어리에서 이렇듯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둘 수는 없다며 백년을 설득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해온 그녀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내세울 것이 못되어 한사코 거절하려 하였지만 송곽의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백년의 눈물을 본 송곽은 마치 질주하는 멧돼지와 같은 기세였습니다. 혼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부러 온 마을 곳곳에 백년을 자신의 신부감이라 공표하고 다녔지요. 그리하여 백년이 송곽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이후 백년을 향한 짓궂은 농담과 악소문을 입에 담는 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이듬해인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송곽네 집 조촐한 마당에서는 한창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속을 끓인 적 없던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강경이 제 신부감은 100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며 강행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며 100년을 고집한 송곽의 결의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신랑 측 어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했지요. 100년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찜찜한 풍문으로 둘러싸인 말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혼례는 흐르듯 끝이 났고 첫날 밤이 왔습니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근사한 원앙금침이 펼쳐졌고 그 윗목엔 밤중의 배라도 고풀세라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모란꽃의 나비가 너울거리는 8폭의 병풍이 신방의 문을 가로막았지요. 새 신랑인 송곽과 새 신부인 백년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부끄러운 듯 마주 앉았습니다. 송곽은 고개를 푹 숙인 백년의 족두리를 젖히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오똑한 콧날과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살결, 짙은 속눈썹에 사슴처럼 큰 눈. 시력이 회복된 모습으로 바라본 백년은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보다 배는 더 미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이다. 내게 이 같은 날이 오다니요. 이는 분명 하늘이 제게 주신 천금의 기회요 인연입니다. 송곽의 말을 들은 백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따스하게 백년을 품에 안아주었고 백년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윽고 신방의 촛불이 꺼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소동들을 거쳐 진정한 부부가 되는 의식을 치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이후 송곽은 과거 급제만을 목표하며 살았습니다. 백년은 그녀를 못마땅히 여기는 시집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인상 한번 찡그리는 법 없이 살림을 돌보며 송곽을 지극히 내조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야무지기로 명성이 자자하여 길쌈이든 김맥이든 배짝이든 백년의 손에 한번 넘어가면 그 결과물이 틀림이 없었기에 고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솜씨를 높이사 일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그 이듬해에 백년은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귀한 송곽네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사가 났습니다. 난잡한 풍문이 돌았던 벙어리 며느리라 업신여기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그것이 모두가 뜬 소문이며 또한 이 정도로 참하고 다재다능한 며느리감은 세상 천지 없다며 백년을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자가 세도를 치렀을 때 며느리인 백년은 쪽풀을 베어와서는 쪽물 뽑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 쪽염색을 해서 아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쪽빛이 너무나 곱고 예쁘다며 송곽네 집안 친척들이 너도나도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백년이 그들 모두에게 쪼겸색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혀놓았더니 세상에 나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그날부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들어오는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쪼겸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온밭에 쪽풀만 가꾸며 입이 귀에 걸렸고 백년은 마당에 독을 12개나 차려놓고서는 쪽물을 빼며 또 한편으로는 송곽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안은 나날이 풍성해져 갔고 백년의 정성어린 내조의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그해 송곽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송곽네 집안은 며느리인 백년이 복덩어리라며 끔찍이도 아껴주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홍패를 받은 송곽은 관직에 진출한 이후 승승장구하여 백년의 삶을 망쳐놓은 주범인 덕달과 그 고을의 사내들에 대한 추포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붙잡힌 덕달을 국법으로 심판함으로써 그간 자신의 아내인 백년을 괴롭혔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게 해주었어요. 또한 송곽의 집안대대로 시름이 없이 풍족한 인생을 영위하며 집안의 이름을 드높였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